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던 것을 그냥 등달아서 어떤 희생양 찾기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미안하지 않고요. 네. 더구나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마불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잡혀 있는데 고령화 등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과거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정책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구 격감에 처한 그런 부동산 상황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대표로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 선대인 소장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이 바닥을 다지던 시기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론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오신 것도 네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의 예측이 좀 왜 빗나간 것인지 어떤 부분을 좀 감안하지 못했던 것인지 첫 질문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질문의 내용이 조금 틀렸어요. 일단 제가 2012년부터 주장한 게 아니고요. 네. 2008년에 부동산 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쓰면서 네. 사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 단기간에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는 사실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거의 유일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들 중심으로 해서 뭐 폭락론자의 대명사처럼 저를 이렇게 막 조리돌림하고 뭐 그러는데 네. 제가 그렇게 맨날 틀린 이야기만 했으면 제가 왜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렇죠. 저는 그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정책의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뭔가. 제가 2013년에 냈던 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내용의 80% 이상이 당시에 계속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한국 언론들이 아파트 광고에 이제 목을 매다 보니 네. 뭐 집값은 오른다 그리고 자꾸 빚을 내서라도 사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부추기는 그런 왜곡된 논리들을 이제 설파할 때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고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연끌족 문제라든지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네. 한국은 희한한 게 뭐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다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들을 써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1위인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집값이 오르내리니 이런 재테크 차원의 이 관점에서 제 메시지를 이해하고 제 말씀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저라는 사람의 주장을 잘 모르는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한 10개월 정도 반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2009년 9월쯤에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서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뿐이고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집값이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 책 출간 직후부터 꺾여서 2013년까지 수도권 주택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이거나 약세를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책을 딱 3권을 냈는데 집값 전망을 맞춘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2번은 더 정확하게 맞췄고 한 번은 결과적으로 빗나갔는데 2013년에 낸 책은요. 네. 그때도 핵심 메시지는 집값 전망이 핵심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 그리고 빚을 자꾸 내서 집 사게 하는 이 잘못된 정책 방향, 거기에 대한 비판이 컸던 거고요. 네. 그 땅값, 집값은 올라가는데 사람값은 계속 떨어져서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집값은 올라가는데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고 아이 출산도 미루게 되는. 네. 네, 그래서 한국이 집단 절멸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네. 그 경고가 훨씬 더 뚜렷하게 지금 현실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약간 저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가 뭐 이런 것들의 상승 하락 이것들을 그냥 떠나서 가계 부채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인구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선, 정책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많이 바라보셨던 건데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확대 재해석되고 또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소장님에 대한 말씀 뭐 집이 몇 채가 있다더라 뭐 하락론만 주장한다 뭐 이런 근거 없는 루머나 음해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많이 받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어요. 근데 뭐 집을 소유할 자금이 없거나 뭐 제가 소득 수준이 안 되냐. 네.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울에 지금 평균 집값이 얼마나 되나? 10억 되나요? 이제 10억 미치죠. 저는요 서울에 그 집을 산다 그러면 평균 한 열 몇 채는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집을 안 산 거죠. 뭐 저라고 집 한 채 사면 안 되냐? 뭐 네.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저보고 그러니까 선대위는 무조건 집값 하락하니까 집 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종일관 강조했던 메시지는 집값이 하락하니까가 아니라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기가 소득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집 사서 그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갈 집 한 채 사는 건 말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소득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빚까지 당겨가면서 네. 이 정부 저 정부 가리지 않고 계속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내야 되고 비판의 목소리도 내야 되고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걸 그냥 재테크 차원에서 집값 오르내리는 문제로만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그 언론들이 할 때 공급 부족이라는 주장은 엉터리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집값 오른다는 건 오산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면 줄창해댔다. 뭐 제가 집값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제 주장을 사실은 상당 부분 왜곡해서 전달하는 네. 거죠. 아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최근 7, 8년간의 집값 상승기 때도 계속 난무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준공, 뭐 주택 착공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집값 하락기 때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났지 줄지 않았거든요. 네. 너무나 뚜렷한 그 팩트를 가지고도 네. 예, 각종 언론들이 그리고 각종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연끌 오적으로 이렇게 지목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실 연끌 오적보다 더 넓게 부동산 오적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네. 예, 어쨌거나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공급 부족이 맞았냐고요. 지금 공급 부족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거면 왜 집값이 오르는 동안 공급이 더 늘어났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랐냐?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러면 공급이 무더기로 막 폭탄 투하돼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네. 굉장히 많은 부분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부적절한 그리고 임기 영병식 대책 이런 등등 때문에 집값이 많은 부분 올랐던 것이지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 저 논리 계속 갖다 붙이면 어떤 자산 거품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합리화하는 논리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럴듯해 보였죠. 집값이 올 때는. 실제 그게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네. 사람이고 근데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그런 목소리가 소수이다 보니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또 이게 뭐 사람들이 거품에 이제 미쳐서 그러다 보니 뭐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헛소리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선대인 때문에 집을 못 샀다부터 해서 뭐 선대인 때문에 집을 팔았다. 저는요 제가 다놓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집을 팔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빚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 걸어서 막 두 채 세 채를 샀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어떤 상황에서든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는 가계부채 다이어트 차원에서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면 줄이는 것도 고려해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선대인 때문에 뭐 집을 안 샀다? 선대인 때문에 왜 집을 안 샀나요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6년 7년 동안 오르는 동안에 계속 선대인 말을 맹신하고 안 샀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 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네. 어쨌거나 경제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입증해 주신다면 저 때문에 정말 집을 사야 될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집을 못 샀다.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실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던 것을 그냥 등달아서 어떤 희생양 찾기? 동네 북으로서 선대인을 때렸던 거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미안하지 않고요. 네. 더구나 제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주장을 굉장히 축소해서 네, 그리고 폭락론자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사과해야 되고요. 뭐 저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뭐 선대인은 참 그것도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뭐냐면 네. 무슨 부동산 업자가 자기 지역 세일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대인은 예를 들어서 화성 쪽에 뭐 이번에 아파트 두 채를 샀다더라. 지는 뭐 값 떨어진다는 책을 써서 책팔이하고 뒤에서는 남몰래 집을 사고 있더라. 이거는 두 가지거든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저한테 되게 난무하거든요. 왜 제가 그러면 진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집을 안 사고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한 팩트이고요. 제가 뭐 증명을 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세입자로 있고요. 네. 아이들 학교 문제가 좀 걸려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학군 좋은데 또는 네. 뭐 학원가 있는데 그런 데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사교육 안 시키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몇 년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소유를 안 한 측면이 한 절반 정도 있고요. 다른 절반은 그냥 어쨌거나 제 말을 믿고 집을 못 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와중에 집을 사면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일부러 안 샀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참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약간의 인간적인 비애까지 느낀 게 뭐냐면 어쩌다가 우리가 한국 사회가 벼락거지라는 표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이 다락같이 오를 때 그렇지 않아도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너무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게 제 메시지였고 네. 제가 늘 지향하는 바였어요. 아니 자기가 좀 눈치 빠르게 투자해서 돈 좀 벌었다고 그 집 못 사는 사람들한테 벼락거지라고 놀려대고 조롱하고 네. 도대체 그게 뭔가요? 아니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행복하신가요? 나는 너 집 못 살 때 나는 빚내서 집 사서 이렇게 몇 채 집을 갖게 됐지. 그래서 부자가 됐지. 좋으신가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지속될 때 그럴 때 그 속에서 나도 같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아니 밖에만 나가면 다 뭐 빈민들이 우글거리고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기적으로 살면 뭐합니까? 저는 사실은 집값 떨어져서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야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치니까 네. 정말 정신들이 좀 혼이 나가 있다가 이제야 좀 혼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진짜로. 사실 이번 하락기를 기점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제 약간 부동산을 어떤 나의 뭐 계층 이동의 사다리나 아니면 뭐 재테크 수단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은 의식주 중에 주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런 것들의 기능이나 본연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작년에 큰 하락세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많이 풀고 또 그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2014년 하반기부터 빚네스